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미래 대학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요즘에 보니까 나이는 대로 인생 3호자 하면서 신중년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고등교육이 이렇게 정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인구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급감하는데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 이제 징집연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거의 한 40%에서 학령 인구가 군대에 있을 것이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전혀 지장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교육의 변화 속도가 느린 거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데 전화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되었고 저런 음악사는 정말 요즘에 자율주행차 보면서 이런 자동차보다 발전을 했는데 학교의 그런 모습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의하는 그 모습은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그래서 이 그림 석장으로 상당히 신랄하게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까지 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는 것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인공지능 정보 기술의 활용이 저는 여기에 버금가게 이거에 몰두하게 빠르게 저는 도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하기로는 이제 트랜슬레이터는 앞으로 한 7년이나 이런 정도 지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원 수술도 오히려 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3년 정도 되면 학교 기능, 어떠한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도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융합학과 운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들이 그동안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제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무너진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도 외국 유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대학원 지나가는 그 숫자는 정말 줄어들고 그 갭을 유학생들이 채우고 있는데 점점 그게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들도 드롭 아이들, 그 다음에 혹은 트랜스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학생들이 이제 중도 탈락하고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래도 등록할 학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중도 탈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오히려 시니어에서 많이 중도 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00불 정도 그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자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플리션 그랜트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정도를 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그런 통계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근데 1000불이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정도? 그런 것을 그랜트를 주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거.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혁신 방향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 전속적인 혁신과 파기적인 혁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속적인 혁신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었던 그런 것들이죠. 나이는 대로 연구 역량 강화, 시설 개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학들 간의 랭킹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선두 기업들, 아까 전장에 나왔었던 66개 되는 선두 기업들이 다 후발주자들한테 자리를 내준 것처럼 이런 전속적인 혁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미네르바 대학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그 수업료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루이 주립대에서 MBA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통상 MBA 과정 이런 정도는 8만 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 무크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2만 달러에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노스웨스트 루시원 이런 데도 정규 MBA 과정을 하지만 특별 과정을 해가지고 짤막짤막한 그런 것을 아주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저렴한 그런 수업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제공되는 그런 교육의 질 이런 것이 낮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런
그 전략적 등록 관리 업무 이런 쪽을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IR이라고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아이들 수강 시청에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에 저런 리서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의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행정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학교에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거와 같이 아마 소장님들께서 인식하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개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유기체가 정말로 막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미국에서 운영되는 좋은 사례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지만 문화적인 환경이랄지 이런 것도 다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어떤 시사점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좀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학들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우리 대학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는 노력 이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뭐 97년 그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97년에 이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뒤에는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 AI, 그 가상 공간, 뭐 온라인, 그러니까 뭐 무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에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로서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경험 없이 막 빠르게 말씀드리고 이따 기회가 된다면 총장님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말씀드릴 거는 그 미래교육의 변화인데 다 여러분들이 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봤던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사회 변화 가장 어려운 인구 절벽. 인구가 감소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 출산율을 보면 한 부당 1.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계속 줄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일본의 1.44, 대만 1.17, 한국은 1.05입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달에 보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구 감소를 계속 촉진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평균 수명을 보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보라색이 현재 2013년이고 또 마른 거가 1970년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한 50년 전에 한 62세였다. 지금 현재 82세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은 저출산에다가 고령화까지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학 신분이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과연 맞나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찾기 좀 어려웠는데 우리나라가 26위 정도인데 우리가 항상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비슷하게 25위니까 거의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구간 GDP 같은 걸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11위, 12위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경쟁력 자체는 높지 않다.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 직업은 우선 초중고생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 봤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1위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운동선수라는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와서 고등학교는 간호사. 최근에 이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고, 자 그럼 학생들이 뭘 보고 희망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 현실적입니다. 흥미하고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6명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사회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불행히도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성공교육에 대한 4개국 대학의 인식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한국은 1순위가 부모의 재력입니다. 2순위는 인맥. 결국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는 주위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재능입니다. 이게 재능이고 노력, 미국도 노력,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미네르바 대학의 벤 넬슨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혁신이 시도됐지만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체제를 거부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미네르바가 굉장히 인터넷 세계 뭐 7개 도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만 교육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게 그 기간도 조절해서 뭐 2년 만에 졸업하고 3년 만에 졸업하고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4년에 120억 점, 미국의 대학의 이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내용을 혁신시킴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 벤 넬슨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습 광고에 따른 효과를 보게 되면, 이거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 토론하면 50, 시험 실습하면 75, 타인을 실제로 가르치면 90. 결국 이런 참여적 학습 방법이 주류를 이루지 않으면 교육시간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학습인데, 온라인 학습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온라인으로 들어도 뭐 10분의 1, 당연히 민회를 받을 또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온라인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학습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온라인 강좌의 학점을 언제 승인해 주느냐, 아직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제 직업교육 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제 직업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 6월 말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 한 75%는 남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공대이기 때문에 실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 동기부여가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희 경험적으로 봐도. 그래서 러닝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러닝 팩토리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실습 교육에서 AR, VR 이용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토론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을 학습. 천안시에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스마트 시티를 포함해서 요소 기술 이런 것들을 천안시에서부터 과제를 한 40개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15개 정도를 지금 졸업용으로 다 캡슐 디자인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독일의 루어닥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러닝 팩토리인데 굉장히 다양한 여기는 코스가 있습니다. 뭐 기계 가공 코스부터 조립 코스도 있고, 뭐 로봇 코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에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각종 통치 기술이라든지 요소 기술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뭐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저희들이 꾸미고 있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 교수들이 한 2015년부터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체 쭉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꾸며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축 중인데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그 스마트 팩토리 라인이고, 각 요소 기술을 나눠서 각 방에서 3개로 나눠서 스마트 팩토리의 요소 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제가 작년도에 관계부 작동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대응 계획이 나왔는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인더스트리 4.0을 넘어서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 기술의 기반 기술 개발하는 것부터 대학의 연구시설, 그 다음에 선진연구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대학의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거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재력 강화, 통틀어서 인재력 강화라고 표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계시지만 좀 더 멀리, 더 크게 그려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4천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100 되고 3천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런 3, 4천억 예산을 갖고 있는 대학이 어떻게 조단위 대학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뭔가 남들하고 다른 거를 좀 해야 되고, 이러려면 이제 창의적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고, 창의적 교육과 연구는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과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융합연구 하라고 해도 교수님들이 일단 이공계 쪽에 융합을 할 만한 교수님들은 너무 바쁘죠. 이미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몇 달 내 프로젝트 몇 명 안 되는 조교됐고 이걸 끝내야 되는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융합까지를 좀 해봐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언더라인 그 테크놀로지는 유사해요. 근데 이걸 다른 곳에 어떻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직접 기획을 해서 찾아가서 팀을 구성하고 거기다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업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창업에 있어서 많은 좋은 실적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해서 경험을 쌓자 하는 게 모토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인문사회학 한 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역사학과 이런 애들이 이걸 해보고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희열을 느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역사학과 교수하고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3년 동안에 영천교 가서 수재와 장인들을 전부 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시극을 만들죠. 희곡을 써서 연극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도 학생들이 후기 답을 들으면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연극영화과 다니면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걸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융합적으로 해보는 게 저렇게 만들어서 꾸며서 우리가 해줘야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건 저희가 이제 홍보를 굉장히 히트를 쳤죠. 왜냐면 평창올림픽 그때 애들이 가서 평창 패럴림픽을 대비해서 이 강원도의 식당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걸 조사해서 전부 다 사진을 찍고 그걸 또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 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말하고 영어로 일본말도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외국인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수들끼리 융합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목을 만들고 티칭 클래스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 학생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왜 과목을 안 듣냐 쉬운 것만 들은다고 한다 학점 관리만 한다 취업보다 역량 걱정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항상 애들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전공 학생들보다 경쟁은 너무 힘들다. 학점이 안 나온다. 학점이 안 나오면 취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징검다리 과목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보니까 국민대학교 나와서 창업에 성공한 애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거기서 미쳐갖고 밤새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예산을 배정해주죠. 그리고 얘네들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세고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스펙으로 얼마 가격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시장의 세그멘트를 공략해야 되냐는 과목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엔지니어링 하는 애들이 그냥 엔지니어링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감각, 비즈니스 플래닝이 뭐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는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왜 성과가 안 나면 사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잘. 그리고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과대학이나 학부나 전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이었고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목표와 실적이 괴리되어 원인 분석, 후속 조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도 지금 이렇게 경쟁 대학이 몇 개냐 8개가 뭐 이렇게 정해갖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요. 왜냐면 학부가 다 자기 학부가 최고래. 우리 학부가 최고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8개 학교를 내봐라. 그리고 우리가 정한 지표하고 당신들이 정한 지표하고 해서 비교를 해보자. 완전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MBO 학장님들이 목표를 정해서 개선할 방안을 낸다고.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오픈 러닝 플랫폼을 갖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이게 IT 쪽에서 비스볼트나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서 이게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진짜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어떤 자세로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생명과학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세계 기본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사명이고 또 대학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의 적응, 주도하는 창의적 인간, 질문하는 인간,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일부라도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은 시대적 일자리를 요구하는 스킬은 이전과 같이 일반적인 방식, 즉 푸시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택해야만 4차 산업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생의 6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작업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을 꿈으로만 생각하니 앞으로 자기들이 현실에 부딪힐 때는 전혀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절비하게 나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미래에는 중간 임금제의 직업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 위의 통계는 다소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현재는 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봇이 또 발달되면은 기계적인 로봇 말고 피부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로봇이 생겨났을 때 정말 로봇과 사람을 속삭이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 됐을 때는 그 로봇은 자기한테 길들여진 로봇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가지도 그런 이유도 없고 정말 사람 하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로봇이 태어난다면 지구의 인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만든 로봇은 자기한테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대학이 여기 대비한 윤리 도덕의 책을 개발하고 정말 인간들한테 어떤 식의 로봇을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식의 로봇을 지능 로봇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주면 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학교 좋은 점을 배워가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하면서 먼저 앞서서 발표하신 한승수 실장님과 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